전체적인 전술적 견지에서 저는 이제 그 새벽의 축구 전문가 제가 그 클린스만호 첫 경기 이후의 영상도 한번 봤습니다만 벤투호 때보다 이제 우리가 전술적으로 말을 많이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약간 의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이 경기는 어디까지나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들의 특징이라든가 장단점을 좀 관찰하기 위한 그런 성격이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멤버 자체가 그냥 월드컵 멤버잖아요. 그쵸. 거기 오영규 선수도 사실 준 월드컵 멤버고, 이기재 선수 같은 경우도 김진수, 홍철 선수 바로 다음으로는 사실 월드컵에 고려가 됐었던 선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벤투호의 연장선상의 멤버라서 클린스만 감독이 과연 이 경기에서 뭐 엄청나게 자신의 색깔을 입히고 자신의 전술을 구사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의 축구 전문가 그 영상에 나왔던 대로 이전 벤투호에 비해서는 그래도 빠른 공격 전환, 조금 더 직선적인 연결,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손흥민 프리롤, 또 이강인과의 공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도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정말 내가 아직도 힘이 있고 아직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봉사를 열심히 할 거고 그런 모드가 계속되는 한은 클린스만 감독의 손흥민 중앙 프리롤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손흥민 선수 본인이 좀 이제는 좀 힘든 연령이다. 이제는 힘든 시기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때는 이제 이강인 프리롤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인데, 근데 이제 전체적인 전술적 견지에서 지금 손흥민 선수를 일단 우리의 중심축 프리롤로 활용을 하는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실은 중앙 성향이 분명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그런데 오른발도 꽤 잘 써서 사실은 터치라인 플레이도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손흥민 프리롤인데 이강인 선수까지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전술적인 결론 하나는 반대편 나머지 공격형 미드필더 한 명은 터치라인 플레이에 좀 능한 선수가 오기는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이강인도 중앙으로 들어오고 손흥민도 중앙에서 플레이한다면 어쨌든 수비가 약간 끌려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반대편 공간을 조금 더 직선적인 선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황희찬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측면에서의 파괴력을 높일 수 있는 자원이 약간 또 부족했던 면도 있습니다만, 이번 두 경기를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느낀 거는 우리가 직선적인 축구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사실은 공격의 와이드한 폭은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기재 선수가 물론 우루과이전 후반전에는 상당히 군전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공격력이 있음을 또 증명해 보였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풀백들의 공격도 좀 미진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강인 선수 쪽도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중앙 쪽으로 많이 들어오면 오른쪽에 있다가 사실은 오른쪽 측면 풀백이 조금 더 공격으로 전진을 하면서 이강인 선수와의 뭔가 호흡을 맞추는 장면들이 조금 더 자주 나왔으면 좋은데, 반대편도 그렇고 이강인 선수가 있는 쪽도 그렇고 손흥민 프리롤에 이강인 중앙 성향까지 고려했을 때는 사실은 나머지 적어도 한쪽 측면 혹은 이강인 선수가 있는 쪽 측면에서의 측면 공격이 조금 더 됐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전체적인 두 경기를 봤을 때는 측면에서의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파괴력에 의한 공격이나 선수들 간의 연계에 입각한 공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손흥민 중앙에 이강인 선수와의 공존을 시도하는 그런 전술을 클린스만 감독이 앞으로도 계속 구사를 할 텐데, 그렇게 되자면 결국은 측면에서의 파괴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 전술이랄지 또 개인적인 선수랄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향상이 돼야만이 사실은 손흥민, 이강인의 중앙 기용을 더 위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이게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도착하면서부터 사실은 했던 얘기가, 나는 선수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 개성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게끔 이제 시스템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번 두 경기에서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라든가 이강인 선수의 강점을 잘 살리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좋은데, 문제는 이런 축구는 긁히는 날과 덜 긁히는 날의 편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의 강점을 살린다는 거는 좋게 말하면 이제 이 선수들에게 자유도를 부과하면서 정말 이 선수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마음껏 해봐 라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개별적 선수들의 폼에 대한 의존도가 좀 커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선수들이 항상 일정하게 좋은 폼을 최상의 폼으로
우리를 위해서 뛰어주는 거는 아닌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의 전체적인 플레이가 저하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클린스만 감독 뭐 이번엔 2경기밖에 안 했으니까 아직은 뭐 그런 건 다 평가할 수 없지만 개인의 장점들을 최대한 살리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조직적인 전술 컨셉들도 마련을 해놔야 그 개인들이 서로 좀 폼이 떨어진 시기에도 버틸 수 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새벽의 축구 전문가 영상에 나왔던 대로 롱패스 빈도가 좀 늘어나고 직선적이고 빠른 전환을 분명히 더 선호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축구가 사실은 강점도 있지만 약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롱볼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연결될 확률이 그만큼 좀 떨어지는 거고요. 아니 뭐 연결만 다 잘 된다면 다 롱볼 하지 왜 숏패스를 하겠어요. 근본적으로 확률이 좀 떨어지는데 이 롱볼을 너무 과다하게 구사하면 사실은 이건 또 체력 소모를 유발하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 볼을 멀리 보내면 그 볼을 따내기 위해서 라인을 끌어올려야 되고 같이 또 올라가야 돼요. 선수들이 다다다다 갔다가 그게 또 제대로 연결이 안 되면 또 다다다다 내려와야 되고 이런 걸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제 콜롬비아전 후반전처럼 페이스가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격이 멀어지면 상대가 그 볼을 끊어냈을 때 상대는 그 간격을 활용해서 빠르게 역습을 치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롱볼이라는 거는 물론 효율적으로 섞으면 좋지만 이게 너무 또 과다해지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또 문제들이 생긴다. 그래서 롱볼을 늘리고 전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고 그거는 뭐 환영할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벤투 감독 시절에 우리가 조금 예를 들어 답답하게도 여겼던 후방에서부터의 차근차근 빌드업이라든가 탈압박도 잘할 수 있어야 이 롱볼이 더 효과가 있는 거지. 무작정 뭐 시원시원한 축구여서 재밌다고 이것만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또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클린스만 감독이 그러면 과거에 이제 해왔던 이제 커리어들을 봤을 때 그 후방 빌드업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잘 구사하던 감독일까? 너무 직선적인 축구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 감독의 스타일이 아무래도 우리가 과거 경기들을 보면 그때도 클린스만 감독이 굉장히 직선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감독이 후방에서의 빌드업 이런 능력이 어느 정도로 좀 구사할 수 있는 감독일까? 클린스만 감독 개인이 후방 빌드업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했던 커리어가 그렇게 뭐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뭐 그 자서전 람 선수 자서전 이런 데 나왔던 대로 근데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독일을 지도할 때 사실은 뭐 그 르브 코치를 비롯해서 후방 빌드업도 그때 꽤 잘하는 팀이었죠. 물론 이제 2010년대 독일에 비하면 그 당시에 독일은 약간 미진한 거는 사실이지만 어찌됐건 그때부터도 이제 독일의 젊은 선수들이 성장을 시작을 했었고 독일이 나중에 이제 세계 챔피언에 오르는 그런 전술의 씨앗이 그때 이미 심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클린스만 감독이 그래서 그런 후방 빌드업 체계나 이런 걸 전혀 모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헤어초크 코치를 비롯한 이제 또 코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차두리 어드바이서와 결정적으로 벤투 감독 시절의 모든 훈련 기록을 다 보유하고 있는 마이클 킴 코치가 또 존재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벤투 감독 시절에 우리가 정말 단연간 갈고 다듬어 놨던 그 전술적 컨셉의 장점도 상당 부분 이어받으면서 또 클린스만 감독의 색깔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좀 측면을 생각하면 저는 이번 A매치 2경기가 좀 되게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A매치 때는 내가 전술적인 것들을 많이 보여줄 수 없으니까 벤투 감독의 기반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나의 그냥 스타일을 약간만 보여주는 이런 이제 컨셉의 경기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벤투 감독의 컨셉, 전방 압박이라던가 이제 우리가 준비했던 그런 패턴들을 이제 벤투 감독 시절에 4년 동안 해왔던 거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누가 봐도 직선적인 패스가 좀 많아졌구나.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좀 융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A매치는 상당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참 우려를 많이 했던 것보다는 매우 긍정적인 성과가 있는 A매치가 아니었나. 물론 승리는 아직 못했지만. 저도 긍정적이라는 거에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이제 아까 드렸던 말씀과 약간 맥락이 닿는 것으로서
클린스만 감독이 어쨌든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후방 빌드업 체계나 이런 디테일한 것도 앞으로 점점 추가를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약간 자율성을 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율성이라는 게 아까 이제 이 자율성이 전체적으로 또 너무 강해지게 되면 이게 약간 무질서로 귀결될 수도 있어요. 아,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비가 안 되고 위기에 빠질 때 보면 약간 지금 수비적으로는 조금 조직적이지 못하고 무질서함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기도 했잖아요. 이번 두 경기를 통해서. 어수선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클린스만 감독이 이게 너무 그런 쪽으로 몰아가지는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내용상으로는 뭐 친선 경기 첫 두 경기니까 당연히 긍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쓴소리를 하나 곁들이자면 콜롬비아와 우루과이의 이번에 멤버 구성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좋은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과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콜롬비아는 뭐 한 1.7군? 8군? 그쵸. 그 정도 됐죠. 우루과이는 한 1.6군? 7군? 네, 그 거의 뭐 대동소이는 한데, 그러니까 우루과이도 예를 들어 뭐 데아라스카에타라든가 델라크루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이라도 포함이 됐으면 제가 한 1.5군 뭐 이랬을 텐데, 사실상은 1.6, 7군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또 우루과이가 일본에서 활약을 시켰던 선수들은 여기 와서는 또 별로 또 안 쓴 선수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우루과이나 콜롬비아나 모두 한 1.7, 8군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사실은 아무리 첫 두 경기를 할지라도 조금 더 나은 결과까지 얻어냈으면 더 금상첨화가 될 뻔도 했지만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뭐 저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아기레 감독 얘기했었는데 클린스만 감독도 이전에 또 우리 대표팀 감독들과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손흥민 중앙 프리롤이 사실은 클린스만 감독이 최초로 시도한 전술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전의 감독들도 시도를 했던 바가 다 있었던 전술인데, 그래서 센트럴 존이라는 말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른 감독들은 손흥민을 중앙 프리롤로 하겠소 라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기자분들 앞에서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은 굉장히 친절한 스만 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은 중앙 프리롤이야라는 얘기를 명시적으로까지 한 것이 또 약간 독특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 중에 어떤 제스처라든가 뭐 본인의 셀리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저 슈퍼스타 스트라이커가 확실히 좀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